후지산이 곧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이번에 터지면은 도쿄도 350개 채울 정도에 제가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민당 정치가들은 대부분 집이 도쿄잖아요.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견한 만화가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만화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사실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지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에 관해서 요즘 뭐 지진만 나오나, 홋카이도는 눈이 엄청 왔잖아요. 하여튼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요. 산불도 엄청나게 크게 났죠. 이런 것들이 최근 일본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이 지금 이거예요. 지진 문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그 만화는 그죠? 다츠키로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만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제작한 만화에 7월 5일 날 일본에 큰 지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의 큰 지진이라는 거는 지금 후지산하고 난카이 트래프트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난카이 트래프트하고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 끝부분에 보면 후지산하고 이어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 이제 난카이 트래프트가 예를 들어서 도쿄 거의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오사카 그 끄트머리까지 그게 난카이 트래프트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9.0이 넘어가는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동그라미 하나는 더 파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있고 거기에 엄청난 그런 지진이 왔을 경우에 국까지 왔을 경우에 이 진동이 분명히 후지산에서 연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후지산도 지금 사실은 후지산이 먼저 터지냐 난카이 트래프트가 먼저 터지냐 어느 쪽이 먼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만화가가 7월 5일이라고 딱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예언가들도 날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대충 그 지점 어느 지점에 그럴 거다 하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왜 그러냐니까 자꾸 꿈을 꾼다는 거야. 예지몽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내다보면은 그 구글 지도를 내다보는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꿈에 다 보인다는 거잖아. 그걸 만화로 다 그려놨어요. 그 꿈이 100% 미래를 그대로 투사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얘기가 허투루게 못 넘기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영상이 인터넷 가서 보면요. 우리 지상파 영상들도 이거 많이 다뤘습니다. 7월 5일 날 아예 꼭 집어서 7월 5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례가 있으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정확히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아마 그냥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얘기겠죠.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보면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초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옆에서 엄청 감정을 드러내면서 울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애도하는 거기도 하지만 감정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감정을 안 드러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워낙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아마 그게 DNA에 그렇게 내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지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확실히 다른 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이제 많이 하죠. 지금은 고층 빌딩도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고층 빌딩 올라간 보면 밑에 건물 그 큰 밑에 이런 그 엄청난 이런 게 볼링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요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요즘 공법이라. 그래서 높은 빌딩도 올릴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지은 집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지은 집들은 내진 설계해서 지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면 그냥 다 그냥 건물들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일본은 자연재해가 있고 나면은 태풍이든 지진이든 있고 나면은 집이 다 파괴되고 한 사람도 어디 가겠어요? 피난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강정 같은 데 갔을 때 이게 과연 일본이 정부가 제대로 케어가 되느냐 이가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가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텐트 하나씩 탁탁탁 주어져요. 피난 가족에게. 피난 가족 해봐야 요즘 소가족이니까 많아야 4명일 테고. 그럼 텐트 하나, 전실한 거 하나 정도 제공하면은 충분하거든요. 그 강남 같은 데 큰 데다. 그럼 막 텐트가 한 몇백 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몇백 명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가능하고, 체온도 충분히 보존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샤워 시설 같은 것도, 화장실 같은 거 금방 또 자작하게 갖다 설치한다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연재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돈이 쌓인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은 자연재해 하면은 어쨌든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잘 갖추어진 일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일본이 새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지진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옛날 건물들은 아파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단독주택도 많고 단독주택이 제일 많다 보면 옛날 도쿄타워 이런 게 있는 거 거기에서 내다보면은 고층 빌딩도 많고 굉장히 도일 같은 마천루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새로 도쿄타워보다 더 크게 길쭉하게 올라간 전망대겠어요. 아주 높은 그 전망대에 가보면은 내려다보면은 그 넓은 땅이 전부 단독주택밖에 안 보여. 정말 볼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이쪽은 쫙 물론 이쪽으로 보면 좀 고층 빌딩도 있고 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볼 게 없어. 단독주택이에요 저기. 그냥 단독주택이라는 게 보통 2층 내지 3층. 그 뭐 보면 일본은 3층이라 해도 위에 다락방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1층이 좀 좁고 3층은 다락방 같이. 요런 단독주택들이 다다다다닥.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 그거 전부 다다미방이에요. 대부분 다. 그 목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조 건물에 다다미방이니까 여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겨울에 추울 때는 보온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목조 건물이니까 뭐 그냥 쉽게 그냥 찌그러지고 부서지죠.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 규모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인원이 한 32만 명이라고 그래요. 희생자가, 사망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경제적인 손실은 한 300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보면은 그 해안을 막 다 쓸어버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냥 폭파돼버리고 그 쓰나미가 오면서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집들이 그냥 막 다 찌그러지면서 그냥 자동차 다 떠내려가고 배 막 다 떠내려가고 근데 그게 지금 그 난카이 트레프트 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저지대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위쪽 홋카이도나 이쪽 우리 동해 쪽에는 고산지대예요. 대부분 다. 3,000m 막 되는 기타 알프스라고 그러고 미남이 알프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경사들이라 보니까 사람 살만한 데는 도쿄 그쪽에 태평양 쪽으로 연안 쪽으로 조금 평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난카이 트레프트 이쪽도 보면은 태평양 쪽에 그쪽에 저지대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평지들이 많지. 동해 쪽으로 가면 여전히 그 산이 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난카이 트레프트에서 여기 사고 나버리면은 일본인들이 그래도 삶의 터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돈 꽤나 있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많이들 떠날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뭐 홋카이도로 이사를 간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캐나다는 이민도 갈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돈 없고 터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옮길 수 있나? 그럼 그대로 사는 거죠.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타츠키료라는 작가가 쓴 내가 본 미래인가요? 책 이름이? 거기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또 이 작가가 새롭게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올해입니다. 2025년 7월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올해 7월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더 많이 증폭이 됐고 또 지진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을 믿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그 2011년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터질지 안 터질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진에 대한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은 한 몇 해 전에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래서 그 냄새가 도쿄 지역까지 냄새가 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고무 타는 냄새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 현상을 두고 일본의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각이 맞물리면서 고무타는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최근에 많이 벌어진 일이 물고기떼가 대량으로 폐사해서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를 두고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다, 뭐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는 해양에서 어떠한 지진 활동이 벌어져서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폐사를 한 거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24년 1월 1일 시작과 동시와 노토반도 지진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잖아요. 이 지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각이 융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일본의 그 국토 면적이 넓어졌을 정도예요. 그리고 2차 대전에 바다에 가라앉았던 전함들이 육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진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7월 타츠키 류가 예언했던 예언의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지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들도 점점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본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지진에 대한 보도 양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 지질학자들이 대규모 지진을 경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인데,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벌어지는 지진이죠. 이제 도쿄 밑으로 해서 큐슈 지방까지, 이게 일본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같은 경우는 뭐 한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94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터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30년대 안에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전조 증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곧 온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 안에 올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공식 발표를 바꿨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에 올 확률이 80%다라고 상향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재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예상이 되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가장 큰 규모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지카 지진입니다. 수도지카 지진은 도쿄에 정말 큰 대지진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쿄에 대지진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 도쿄가 마비된다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과 똑같이 그 수도에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도쿄가 마비된다는 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지카 지진은 굉장히 큰 타격을 일본에 입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벌어지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후지산이 분화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그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지진이 벌어지면서 태풍과 같은 일도 또 덮치게 되면은 이건 정말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다. 근데 이것도 안 벌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난카이 트로프하고 수도지카만 동시에 벌어진다고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멸이 되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월 대지진설 그 예언 때문에 일본의 사회에서는 좀 두려움 같은 게 존재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정말 커다란 에너지가 폭발을 해서 대지진이 터진 거다, 후쿠시마에서.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지진이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역사를 바꿔버린 하나의 분기점이 된 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의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할까? 좀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커다란 에너지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 그래서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벌어졌을 때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 지진이 벌어진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온 자료를 보면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되면은 사상자가 최대 32만 명쯤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피해액은 1,410조엔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벌어지면은 1,001조엔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거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지카 지진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피해액은 일본 GDP의 4배에 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예상을 훨씬 더 웃돌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난카이 지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초토화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지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지진 피해를 입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전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정부가 예금 봉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서 예금 봉쇄를 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찾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그 돈을 일본 정부가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적게는 뭐 한 30%, 40% 정도에서 90% 정도 되는 돈까지.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그러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일본 정부가 예금 봉쇄를 할 거다. 그래서 우선은 돈이 필요하니까 일본 국민들의 돈을 싹 다 가져갈 거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금 봉쇄를 함에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게 손을 내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손을 내밀고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데 남아있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땅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땅값이 굉장히 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될 거다.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시즈오카나 뭐 이런 쪽에 온천들 정말 대규모로 중국 자본들이 온천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가가 중국인 온천가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년 안쯤에는 일본에 있는 온천의 한 50% 정도는 중국 자본으로 잠식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의 중국 자본이 일본 온천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대지진이 터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한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의 자본이 일본에 들어와서 정말 광범위하게 일본 땅을 사들이게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커지겠죠.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 대지진이 터지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지진이 터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까운 예를 본다면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지진이다 보니까 한반도의 위치가 한 몇 센치 정도 옮겨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커다란 지진인데, 근데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지진이 터지게 된다면은 한반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지산 분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그래서 후지산 분화했을 때 화산재가 한반도로 날아올 일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터져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2011년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일본에게 손을 내민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까지 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비상시에 사용해야 될 붕소를 일본에 전량 보급했거든요. 이 붕소가 어떤 거냐 하면은 핵분열을 막아주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비상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여분의 붕소를 일본에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때문에 원유도 다 무료로 무상으로 일본에 지원을 해줬고, 심지어는 전 국민이 모금 활동까지 했었잖아요. 그 유명 연예인들까지 막 나와가지고 일본을 돕자 그러면서, 그때 또 한류 일본에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류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돕자 그러면서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세계 각국에서 이제 뭐 도움의 손길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나라에게 감사한다,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어떠한 도움이 왔다, 그러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한국인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일본 언론에서 순위까지 매겼습니다. 어느 나라가 돈을 가장 많이 줬는지 후원 금액에 대한 순위까지 매겼어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거죠. 피해를 입어서 그 후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 국가 순위를 돈으로 매겼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한국이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보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번 언론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좀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이러한 대지진이 또다시 터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소다로가 몇 년 전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난민들이 일본으로 건너오게 될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그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난민들을 사살을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난민들을 사살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위대를 출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 이러한 유사가 터졌을 때, 후쿠시마와 같은 대지진이 터졌을 때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오늘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타츠키료라는 사람이 작가이고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재밌는 사람인데 만화가이기는 하지만 꿈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놀랬어.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게 1997년에 첫 번째 내가 본 미래를 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내가 본 미래인데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냈는데 1995년까지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은 미리 꿈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애나 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히타 퀸이라는 프레드리 마큐리인가? 거기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이런 거 꿈에서 봐요. 네, 그것을 그렸어요. 네, 그러나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실 지나간 일을 그때 내가 꿈에서 봤다. 그것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만화에 그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에 하나 미래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대지진이었는데요.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3월까지 썼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표지에 한글 속에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것을 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게 적중했기 때문에 그 책을 낸 것은 1997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첫 번째 내가 본 미래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좀 은퇴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2021년 다시 꿈을 꿨다. 라고 하여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것은 2021년에 낸 책이지만 2025년 바로 올해의 예언이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대재난이 온다. 이번에는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온대요. 말이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냐 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태평양의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가까이 그리고 일본에서 남쪽의 바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7월 5일 올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필리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 폭발로 엄청난 해일이 그러니까 쓰나미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물에 적셨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높이가 동북대지진 때 최고 쓰나미의 높이의 3배를 넘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는 10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m 이상. 그리고 동북대지진 때는 최고는 40m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120m. 이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폭발이니까 그것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것으로 사실상 일본은 망한다. 그 이후에 일본의 모습은 거의 도쿄라든가 망해가지고 동북지방 그리고 홋카이도에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거는 일본이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본 침몰이라든가 그러한 영화라든가 소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적인 예언자였던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일본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예언은 거의 90% 이상 적중됐거든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Must be sunk. 그러니까 일본은 물에 잠겨야만 한다라는 약간 그 사람의 희망.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카이
남해 해곡의 대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실제로 올 것이다.富士山의 대폭발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서 또 그러한 난카이 트로프라고 해요. 남해 해곡에서 조금 지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 먼저 남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는 100년에서 150년의 주기로 그러한 대지진은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남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80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아직 100년 되지는 않았지만 30년 이내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이내라는 말은 그냥 3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와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해 해곡 대지진은 아까 이 만화에서 있었던 그 예언처럼 쓰나미의 높이가 역시 30m를 넘는다. 그리고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일본 요르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규슈 쪽에서 나고야를 지나가지고 그 후지산, 그러니까 도쿄 가까이까지의 아주 그 넓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2번 정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조금 서쪽에서 먼저 크게 일어나고 동쪽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전체가 남해 해곡 대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주 쉽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요르도의 구조죠. 바로 지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이고,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반인데, 일본은 하나의 플레이트 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개 정도의 플레이트가 겹쳐져서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큰 것은 유라시아 플레이트, 아시아 쪽에서 오는 유라시아 플레이트. 이 유라시아 플레이트만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반도는 아래에 플레이트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아주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있고 또 남쪽에서는 필리핀 플레이트가 쭉 올라와 있고 그리고 태평양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또 북미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트가 4개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플레이트는 아래로 들어가고 위의 플레이트는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그 아래로 들어가는 플레이트하고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이제 힘이 더 이상 미끄럽게 쭉 아래에 있는 플레이트가 가지 않게 될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래는 쭉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풀리는 거죠. 그 중력으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플레이트의 움직임입니다. 그러한 플레이트나 특에 겹쳐져 있는 구조가 한반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주 큰 지진은 미래에는 몰라도 이것은 플레이트형 지진입니다. 물론 플레이트형 지진이 아니라 땅 안에 균열이 생기면 또 그게 움직이면 다른 종류의 지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지진이에요. 땅 안에 균열이 생겨서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균열 같은 게 없어도 플레이트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이 많고 은퇴한 사람들은 뉴질랜드라든가 많이 이주를 갑니다, 실제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못 살게 될지 모른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견한 만화가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만화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사실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지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에 관해서 요즘 뭐 지진만 나오나, 뭐 홋카이도는 눈이 엄청 왔잖아요. 하여튼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요. 산불도 엄청나게 크게 났죠. 이런 것들이 최근 일본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이 지금 이거예요. 지진 문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그 만화는 그죠? 다츠키로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만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제작한 만화에 7월 5일 날 일본에 큰 지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의 큰 지진이라는 거는 지금 후지산하고 난카이 트래프트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난카이 트래프트하고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 끝부분에 보면 후지산하고 이어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 이제 난카이 트래프트가 예를 들어서 도쿄 거의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오사카 그 끄트머리까지 그게 난카이 트래프트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9.0이 넘어가는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동그라미 하나는 더 파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있고 거기에 엄청난 그런 지진이 왔을 경우에 국까지 왔을 경우에 이 진동이 분명히 후지산에서 연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후지산도 지금 사실은 후지산이 먼저 터지냐 난카이 트래프트가 먼저 터지냐 어느 쪽이 먼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만화가가 7월 5일이라고 딱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예언가들도 날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대충 그 지점 어느 지점에 그럴 거다 하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왜 그러냐니까 자꾸 꿈을 꾼다는 거야. 예지몽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내다보면은 그 구글 지도를 내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꿈에 다 보인다는 거잖아. 그걸 만화로 다 그려놨어요. 그 꿈이 100% 미래를 그대로 투사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얘기가 허투루게 못 넘기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영상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 지상파 영상들도 이거 많이 다뤘습니다. 7월 5일 날 아예 꼭 집어서 7월 5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례가 있으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정확히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아마 그냥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얘기겠죠.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보면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초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옆에서 엄청 감정을 드러내면서 울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애도하는 거기도 하지만 감정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감정을 안 드러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워낙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아마 그게 DNA에 그렇게 내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지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확실히 다른 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이제 많이 하죠. 지금은 고층 빌딩도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고층 빌딩 올라간 보면 밑에 건물 그 큰 밑에 이런 그 엄청난 뭐 이런 게 볼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요즘 공법이라. 그래서 높은 빌딩도 올릴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지은 집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지은 집들은 내진 설계해서 지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뒤집어지면 뭐 그냥 다 그냥 건물들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일본은 자연재해가 있고 나면은 뭐 태풍이든 지진이든 있고 나면은 집이 다 파괴되고 한 사람도 어디 가겠어요? 피난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정 같은 데 갔을 때 이게 과연 일본이 정부가 제대로 케어가 되느냐 이가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가보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텐트 하나씩 탁탁탁 주어져요. 피난 가족에게. 피난 가족 해봐야 요즘 뭐 소가족이니까 많아야 4명일 테고. 그럼 텐트 하나, 전실한 거 하나 정도 제공하면은 충분하거든요. 그 강남 같은 데 큰 데다. 그럼 막 텐트가 뭐 한 몇백 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몇백 명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가능하고 체온도 충분히 보존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샤워 시설 같은 것도 화장실 같은 거 금방 또 자작하게 갖다 설치한다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연재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돈이 쌓인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은 자연재해 하면은 어쨌든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잘 갖추어진 일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일본이 새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지진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옛날 건물들은 아파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단독주택도 많고 단독주택이 제일 많다 보면
옛날 도쿄타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다보면은 고층 빌딩도 많고 굉장히 도일 같은 마천루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새로 도쿄타워보다 더 크게 길쭉하게 올라간 전망대가 있어요. 아주 높은 그 전망대에 가보면은 내려다보면은 그 넓은 땅이 전부 단독주택밖에 안 보여요. 정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쪽 쫙. 물론 이쪽으로 보면은 좀 고층 빌딩도 있고 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볼 게 없어. 단독주택이에요, 저기. 그냥 단독주택이라는 게 보통 2층 내지 3층. 그 뭐 보면 일본은 3층이라 해도 위에 다락방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1층이 좀 좋고 3층은 다락방 같이. 요런 단독주택들이 다다다다닥.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 그거 전부 다다미방이에요, 대부분 다. 그 목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조 건물에 다다미방이니까 여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겨울에 추울 때는 보온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목조 건물이니까 뭐 그냥 쉽게 그냥 찌그러지고 부서지죠.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 규모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인원이 한 32만 명이라고 그래요. 희생자가 사망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경제적인 손실은 한 300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보면은 그 해안을 막 다 쓸어버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냥 폭파돼버리고 쓰나미가 오면서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집들이 그냥 다 찌그러지면서 그냥 자동차 다 떠내려가고 배 막 다 떠내려가고 그게 지금 난카이 트래프트 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저지대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위쪽 홋카이도나 이쪽 우리 동해 쪽에는 고산지대예요. 대부분 다. 3,000m 막 되는 기타 알프스라고 미남이 알프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경사들이라 보니까 사람 살만한 데는 도쿄 그쪽에 태평양 쪽으로 연안 쪽으로 조금 평리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난카이 트래프트 이쪽도 보면은 태평양 쪽에 그쪽에 저지대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평지들이 많지. 동해 쪽으로 가면 여전히 그 산이 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난카이 트래프트에서 여기 사고 나버리면은 일본인들이 그래도 삶의 터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돈 꽤나 있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많이들 떠날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뭐 홋카이도로 이사를 간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캐나다 이민도 갈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돈 없고 터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옮길 수 있나? 그럼 그대로 사는 거죠.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타츠키료라는 작가가 쓴 내가 본 미래인가요? 책 이름이 거기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또 이 작가가 새롭게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올해입니다. 2025년 7월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올해 7월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더 많이 증폭이 됐고 또 지진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을 믿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그 2011년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터질지 안 터질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진에 대한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은 한 몇 해 전에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래서 그 냄새가 도쿄 지역까지 냄새가 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고무 타는 냄새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을 두고 일본의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각이 맞물리면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최근에 많이 벌어진 일이 물고기 떼가 대량으로 폐사해서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를 두고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다. 뭐 이러한 소수의 의견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는 해양에서 어떠한 지진 활동이 벌어져서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폐사를 한 거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24년 1월 1일 시작과 동시와 노토반도 지진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잖아요. 이 지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각이 융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일본의 그 국토 면적이 넓어졌을 정도예요. 그리고 2차 대전에 바다에 가라앉았던 전함들이 육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진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7월 타츠키 료가 예언했던 예언의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지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들도 점점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본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지진에 대한 보도 양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 지질학자들이 대규모 지진을 경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인데,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벌어지는 지진이죠. 이제 도쿄 밑으로 해서 큐슈 지방까지, 이게 일본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같은 경우는 뭐 한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94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터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30년대 안에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전조 증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곧 온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 안에 올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공식 발표를 바꿨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에 올 확률이 80%다라고 상향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재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예상이 되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가장 큰 규모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지카 지진입니다. 수도지카 지진은 도쿄에 정말 큰 대지진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쿄에 대지진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 도쿄가 마비된다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과 똑같이 그 수도에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도쿄가 마비된다는 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지카 지진은 굉장히 큰 타격을 일본에 입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벌어지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후지산이 분화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그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지진이 벌어지면서 태풍과 같은 일도 또 덮치게 되면은 이건 정말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다. 근데 이것도 안 벌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난카이 트로프하고 수도지카만 동시에 벌어진다고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멸이 되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월 대지진설 그 예언 때문에 일본의 사회에서는 좀 두려움 같은 게 존재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정말 커다란 에너지가 폭발을 해서 대지진이 터진 거다, 후쿠시마에서.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지진이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역사를 바꿔버린 하나의 분기점이 된 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의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할까? 좀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커다란 에너지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 그래서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벌어졌을 때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 지진이 벌어진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온 자료를 보면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되면은 사상자가 최대 32만 명쯤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피해액은 1,410조엔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벌어지면은 1,001조엔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거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지카 지진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피해액은 일본 GDP의 4배에 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예상을 훨씬 더 웃돌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난카이 지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이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초토화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지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지진 피해를 입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전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정부가 예금 봉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서 예금 봉쇄를 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찾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그 돈을 일본 정부가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적게는 뭐 한 30%, 40% 정도에서 90% 정도 되는 돈까지.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그러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일본 정부가 예금 봉쇄를 할 거다. 그래서 우선은 돈이 필요하니까 일본 국민들의 돈을 싹 다 가져갈 거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금 봉쇄를 함에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게 손을 내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손을 내밀고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데 남아있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땅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땅값이 굉장히 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될 거다.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시즈오카나 뭐 이런 쪽에 온천들 정말 대규모로 중국 자본들이 온천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가가 중국인 온천가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년 안쯤에는 일본에 있는 온천의 한 50% 정도는 중국 자본으로 잠식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의 중국 자본이 일본 온천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대지진이 터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한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의 자본이 일본에 들어와서 정말 광범위하게 일본 땅을 사들이게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커지겠죠.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 대지진이 터지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지진이 터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까운 예를 본다면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지진이다 보니까 한반도의 위치가 한 몇 센치 정도 옮겨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커다란 지진인데 근데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지진이 터지게 된다면은 한반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지산 분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그래서 후지산 분화했을 때 화산재가 한반도로 날아올 일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터져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2011년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일본에게 손을 내민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까지 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비상시에 사용해야 될 붕소를 일본에 전량 보급했거든요. 이 붕소가 어떤 거냐면은 핵분열을 막아주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비상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여분의 붕소를 일본에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때문에 원유도 다 무료로 무상으로 일본에 지원을 해줬고, 심지어는 전 국민이 모금 활동까지 했었잖아요. 그 유명 연예인들까지 막 나와가지고 일본을 돕자 그러면서, 그때 또 한류 일본에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류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돕자 그러면서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세계 각국에서 이제 뭐 도움의 손길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나라에게 감사한다,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어떠한 도움이 왔다, 그러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한국인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일본 언론에서 순위까지 매겼습니다. 어느 나라가 돈을 가장 많이 줬는지 후원 금액에 대한 순위까지 매겼어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거죠. 피해를 입어서 그 후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 국가 순위를 돈으로 매겼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한국이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보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번 언론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좀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이러한 대지진이 또다시 터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소다로가 몇 년 전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난민들이 일본으로 건너오게 될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그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난민들을 사살을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난민들을 사살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위대를 출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 이러한 유사가 터졌을 때, 후쿠시마와 같은 대지진이 터졌을 때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오늘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타츠키료라는 사람이 작가이고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재밌는 사람인데 만화가이기는 하지만 꿈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놀랬어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게 1997년에 첫 번째 내가 본 미래를 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내가 본 미래인데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냈는데 1995년까지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은 미리 꿈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애나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히타 퀸이라는 프레드리 마큐리인가? 거기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이런 거 꿈에서 봐요. 네, 그것을 그렸어요. 네, 그러나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실 지나간 일을
그때 내가 금에서 팠다. 그것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만화에 그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에 하나 미래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대지진이었는데요.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3월까지 썼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표지에 한 글 속에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것을 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게 적중했기 때문에 그 책을 낸 것은 1997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첫 번째 내가 본 미래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좀 은퇴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2021년 다시 금을 걷다 라고 하여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것은 2021년에 낸 책이지만 2025년 바로 올해의 예언이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대재난이 온다. 이번에는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온대요. 말이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냐, 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태평양의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가까이, 그리고 일본에서 남쪽의 바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7월 5일, 올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필리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 폭발로 엄청난 해일이, 그러니까 쓰나미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물에 적셨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높이가 동북대지진 때 최고 쓰나미의 높이의 3배를 넘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는 10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m 이상. 그리고 동북대지진 때는 최고는 40m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120m, 이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폭발이니까 그것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것으로 사실상 일본은 망한다. 그 이후에 일본의 모습은 거의 도쿄라든가 망해가지고 동북지방 그리고 홋카이도에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거는 일본이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본 침몰이라든가 그러한 영화라든가 소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적인 예언자였던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일본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예언은 거의 90% 이상 적중됐거든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Must be sunk. 그러니까 일본은 물에 잠겨야만 한다라는 약간 그 사람의 희망.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해 해곡의 대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실제로 올 것이다.富士山의 대폭발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서 또 그러한南海 트로프라고 해요. 남해 해곡에서 조금 지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 먼저 남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는 100년에서 150년의 주기로 그러한 대지진은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남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80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아직 100년 되지는 않았지만 30년 이내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이내라는 말은 그냥 3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와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해 해곡 대지진은 아까 이 만화에서 있었던 그 예언처럼 쓰나미의 높이가 역시 30m를 넘는다. 그리고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일본 요르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규슈 쪽에서 나고야를 지나가지고 그 후지산, 그러니까 도쿄 가까이까지의 아주 그 넓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2번 정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조금 서쪽에서 먼저 크게 일어나고 동쪽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전체가 남해 해곡 대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주 쉽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요르도의 구조죠. 바로 지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이고,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반인데, 일본은 하나의 플레이트 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개 정도의 플레이트가 겹쳐져서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큰 것은 유라시아 플레이트, 아시아 쪽에서 오는 유라시아 플레이트. 이 유라시아 플레이트만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반도는 아래에 플레이트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아주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있고 또 남쪽에서는 필리핀 플레이트가 쭉 올라와 있고 그리고 태평양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또 북미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트가 4개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플레이트는 아래로 들어가고 위의 플레이트는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그 아래로 들어가는 플레이트하고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이제 힘이 더 이상 미끄럽게 쭉 아래에 있는 플레이트가 가지 않게 될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래는 쭉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풀리는 거죠. 그 중력으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플레이트의 움직임입니다. 그러한 플레이트나 특에 겹쳐져 있는 구조가 한반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주 큰 지진은 미래에는 몰라도 이것은 플레이트형 지진입니다. 물론 플레이트형 지진이 아니라 땅 안에 균열이 생기면 또 크게 움직이면 다른 종류의 지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지진이에요. 땅 안에 균열이 생겨서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균열 같은 게 없어도 플레이트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이 많고 은퇴한 사람들은 뉴질랜드라든가 많이 이주를 갑니다, 실제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못 살게 될지 모른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견한 만화가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만화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사실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지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에 관해서 요즘 뭐 지진만 나오나, 홋카이도는 눈이 엄청 왔잖아요. 하여튼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요. 산불도 엄청나게 크게 났죠. 이런 것들이 최근 일본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이 지금 이거예요. 지진 문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그 만화는 그죠? 다츠키로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만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제작한 만화에 7월 5일 날 일본에 큰 지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의 큰 지진이라는 거는 지금 후지산하고 난카이 트래프트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난카이 트래프트하고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 끝부분에 보면 후지산하고 이어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 이제 난카이 트래프트가 예를 들어서 도쿄 거의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오사카 그 끄트머리까지 그게 난카이 트래프트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9.0이 넘어가는 지진 난다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동그라미 하나는 더 파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있고 거기에 엄청난 그런 지진이 왔을 경우에 국까지 왔을 경우에 이 진동이 분명히 후지산에서 연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후지산도 지금 사실은 후지산이 먼저 터지냐 난카이 트래프트가 먼저 터지냐 어느 쪽이 먼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만화가가 7월 5일이라고 딱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예언가들도 날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대충 그 지점 어느 지점에 그럴 거다 하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왜 그러냐니까 자꾸 꿈을 꾼다는 거야. 예지몽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내다보면은 그 구글 지도를 내다보는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꿈에 다 보인다는 거잖아. 그걸 만화로 다 그려놨어요. 그 꿈이 100% 미래를 그대로 투사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얘기가 허투루게 못 넘기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영상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 지상파 영상들도 이거 많이 다뤘습니다. 7월 5일 날 아예 꼭 집어서 7월 5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례가 있으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정확히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아마 그냥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얘기겠죠.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보면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초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옆에서 엄청 감정을 드러내면서 울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애도하는 거기도 하지만 감정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감정을 안 드러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워낙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아마 그게 DNA에 그렇게 내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지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확실히 다른 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이제 많이 하죠. 지금은 고층 빌딩도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고층 빌딩 올라간 보면 밑에 건물 그 큰 밑에 이런 그 엄청난 뭐 이런 게 볼링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요즘 공법이라. 그래서 높은 빌딩도 올릴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지은 집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지은 집들은 내진 설계해서 지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뒤집어지면 뭐 그냥 뭐 다 그냥 건물들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일본은 자연재해가 있고 나면은 뭐 태풍이든 지진이든 있고 나면은 집이 다 파괴되고 하는 사람도 어디 가겠어요? 피난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강당 같은 데 갔을 때 이게 과연 일본이 정부가 제대로 케어가 되느냐 이가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가보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텐트 하나씩 탁탁탁 주어져요. 피난 가족에게. 피난 가족 해봐야 요즘 뭐 소가족이니까 많아야 4명일 테고. 그럼 텐트 하나 튼실한 거 하나 정도 제공하면은 충분하거든요. 그 강남 같은 데 큰 데다. 그럼 막 텐트가 뭐 한 몇백 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몇백 명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가능하고 체온도 충분히 보존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샤워 시설 같은 것도 화장실 같은 거 금방 또 짜자하게 갖다 설치한다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연재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돈이 쌓인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은 자연재해 하면은 어쨌든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잘 갖추어진 일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일본이 새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지진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옛날 건물들은 아파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단독주택도 많고 단독주택이 제일 많다 보면 옛날 도쿄타워 이런 게 있는 거야. 거기에서 내다보면은 고층 빌딩도 많고 굉장히 도일 같은 마츠노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새로 도쿄타워보다 더 크게 길쭉하게 올라간 전망대가 있어요. 아주 높은 그 전망대에 가보면은 내려다보면은 그 넓은 땅이 전부 단독주택밖에 안 보여. 정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쪽이 쫙 물론 이쪽으로 보면은 좀 고층 빌딩도 있고 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볼 게 없어. 단독주택이 이쪽에. 그냥 단독주택이라는 게 보통 2층 내지 3층. 그 뭐 보면 일본은 3층이라 해도 위에 다락방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1층이 좀 좋고 3층은 다락방 같이. 요런 단독주택들이 다다다다닥.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 그거 전부 다다미방이에요. 대부분 다. 그 목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조 건물에 다다미방이니까
여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겨울에 추울 때는 보온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목조 건물이니까 뭐 그냥 쉽게 그냥 찌그러지고 부서지죠.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 규모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인원이 한 32만 명이라고 그래요. 희생자가, 사망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경제적인 손실은 한 300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보면은 그 해안을 막 다 쓸어버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냥 폭파돼버리고, 쓰나미가 오면서,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집들이 그냥 다 찌그러지면서 그냥 자동차 다 떠내려가고 배 막 다 떠내려가고. 그게 지금 난카이 트래프트 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저지대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위쪽 홋카이도나 이쪽 우리 동해 쪽에는 고산지대예요, 대부분 다. 3,000m 막 되는 기타 알프스라고 그러고 미남이 알프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경사들이라 보니까 사람 살만한 데는 도쿄 그쪽에 태평양 쪽으로 연안 쪽으로 조금 평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난카이 트래프트 이쪽도 보면은 태평양 쪽에 그쪽에 저지대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평지들이 많지. 동해 쪽으로 가면 여전히 그 산이 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난카이 트래프트에서 여기 사고 나버리면은 일본인들이 그래도 삶의 터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돈 꽤나 있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많이들 떠날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뭐 홋카이도로 이사를 간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캐나다는 이민도 갈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돈 없고 터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옮길 수 있나? 그럼 그대로 사는 거죠.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타츠키료라는 작가가 쓴 내가 본 미래인가요? 책 이름이 거기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또 이 작가가 새롭게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올해입니다. 2025년 7월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올해 7월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더 많이 증폭이 됐고 또 지진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을 믿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그 2011년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터질지 안 터질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진에 대한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은 한 몇 해 전에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래서 그 냄새가 도쿄 지역까지 냄새가 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고무 타는 냄새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을 두고 일본의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각이 맞물리면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최근에 많이 벌어진 일이 물고기떼가 대량으로 폐사해서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를 두고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다. 뭐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는 해양에서 어떠한 지진 활동이 벌어져서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폐사를 한 거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24년 1월 1일 시작과 동시와 노토반도 지진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잖아요. 이 지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일본에서는 지각이 융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일본의 그 국토 면적이 넓어졌을 정도예요. 그리고 2차 대전에 바다에 가라앉았던 전함들이 육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진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7월 타츠키 료가 예언했던 예언의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지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들도 점점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본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지진에 대한 보도 양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 지질학자들이 대규모 지진을 경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인데,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벌어지는 지진이죠. 이제 도쿄 밑으로 해서 큐슈 지방까지, 이게 일본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같은 경우는 뭐 한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94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터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30년대 안에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전조 증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곧 온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 안에 올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공식 발표를 바꿨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에 올 확률이 80%다라고 상향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재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 직하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예상이 되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가장 큰 규모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 직하 지진입니다. 수도 직하 지진은 도쿄에 정말 큰 대지진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쿄에 대지진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 도쿄가 마비된다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과 똑같이 그 수도에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도쿄가 마비된다는 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직하 지진은 굉장히 큰 타격을 일본에 입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 직하 지진이 벌어지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후지산이 분화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그리고 수도 직하 지진, 그리고 그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지진이 벌어지면서 태풍과 같은 일도 또 덮치게 되면은 이건 정말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다. 근데 이것도 안 벌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난카이 트로프하고 수도 직하만 동시에 벌어진다고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멸이 되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월 대지진설 그 예언 때문에 일본의 사회에서는 좀 두려움 같은 게 존재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정말 커다란 에너지가 폭발을 해서 대지진이 터진 거다, 후쿠시마에서.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지진이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역사를 바꿔버린 하나의 분기점이 된 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의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할까? 좀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거든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커다란 에너지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 그래서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직하 지진이 벌어졌을 때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 지진이 벌어진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온 자료를 보면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되면은 사상자가 최대 32만 명쯤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피해액은 1,410조 엔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직하 지진이 벌어지면은 1,001조 엔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거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직하 지진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피해액은 일본 GDP의 4배에 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예상을 훨씬 더 웃돌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난카이 지진 그리고 수도직하 지진이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초토화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지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지진 피해를 입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전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정부가 예금 봉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서 예금 봉쇄를 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찾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그 돈을 일본 정부가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적게는 뭐 한 30%, 40% 정도에서 90% 정도 되는 돈까지.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그러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일본 정부가 예금 봉쇄를 할 거다. 그래서 우선은 돈이 필요하니까 일본 국민들의 돈을 싹 다 가져갈 거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금 봉쇄를 함에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게 손을 내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손을 내밀고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데 남아있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땅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땅값이 굉장히 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될 거다.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시즈오카나 뭐 이런 쪽에 온천들 정말 대규모로 중국 자본들이 온천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가가 중국인 온천가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년 안쯤에는 일본에 있는 온천의 한 50% 정도는 중국 자본으로 잠식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의 중국 자본이 일본 온천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대지진이 터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한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의 자본이 일본에 들어와서 정말 광범위하게 일본 땅을 사들이게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커지겠죠.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 대지진이 터지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지진이 터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까운 예를 본다면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지진이다 보니까 한반도의 위치가 한 몇 센치 정도 옮겨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커다란 지진인데 근데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지진이 터지게 된다면은 한반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지산 분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그래서 후지산 분화했을 때 화산재가 한반도로 날아올 일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터져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2011년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일본에게 손을 내민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까지 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비상시에 사용해야 될 붕소를 일본에 전량 보급했거든요. 이 붕소가 어떤 거냐면은 핵분열을 막아주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비상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여분의 붕소를 일본에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때문에 원유도 다 무료로 무상으로 일본에 지원을 해줬고, 심지어는 전 국민이 모금 활동까지 했었잖아요. 그 유명 연예인들까지 막 나와가지고 일본을 돕자 그러면서, 그때 또 한류 일본에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류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돕자 그러면서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세계 각국에서 이제 뭐 도움의 손길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나라에게 감사한다,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어떠한 도움이 왔다, 그러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한국인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일본 언론에서 순위까지 매겼습니다. 어느 나라가 돈을 가장 많이 줬는지 후원 금액에 대한 순위까지 매겼어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거죠. 피해를 입어서 그 후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 국가 순위를 돈으로 매겼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한국이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보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일본 언론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좀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이러한 대지진이 또다시 터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소다로가 몇 년 전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난민들이 일본으로 건너오게 될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그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난민들을 사살을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난민들을 사살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위대를 출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 이러한 유사가 터졌을 때, 후쿠시마와 같은 대지진이 터졌을 때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오늘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타츠키료라는 사람이 작가이고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재밌는 사람인데 만화가이기는 하지만 꿈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놀랬어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게 1997년에 첫 번째 내가 본 미래를 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내가 본 미래인데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냈는데 1995년까지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은 미리 꿈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애나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기타 퀸이라는 프레드리 마큐리인가? 거기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이런 거 꿈에서 봐요. 네, 그것을 그렸어요. 네, 그러나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실 지나간 일을 그때 내가 꿈에서 봤다, 그것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만화에 그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에 하나 미래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 대지진이었는데요.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3월까지 썼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북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표지에 한글 속에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것을 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게 적중했기 때문에 그 책을 낸 것은 1997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첫 번째 내가 본 미래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좀 은퇴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2021년 다시 금을 걷다 라고 하여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것은 2021년에 낸 책이지만 2025년 바로 올해의 예언이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대재난이 온다. 이번에는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온대요. 말이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냐, 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태평양의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가까이, 그리고 일본에서 남쪽의 바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7월 5일, 올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필리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 폭발로 엄청난 해일이, 그러니까 쓰나미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물에 적셨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높이가 동북 대지진 때 최고 쓰나미의 높이의 3배를 넘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는 10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m 이상. 그리고 동북 대지진 때는 최고는 40m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120m, 이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폭발이니까 그것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것으로 사실상 일본은 망한다. 그 이후에 일본의 모습은 거의 도쿄라든가 망해가지고 동북 지방 그리고 홋카이도에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거는 일본이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본 침몰이라든가 그러한 영화라든가 소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적인 예언자였던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일본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예언은 거의 90% 이상 적중됐거든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Must be sunk. 그러니까 일본은 물에 잠겨야만 한다라는 약간 그 사람의 희망.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해 해곡의 대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실제로 올 것이다.富士山의 대폭발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서 또 그러한南海 트로프라고 해요. 남해 해곡에서 조금 지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 먼저 남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는 100년에서 150년의 주기로 그러한 대지진은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남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80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아직 100년 되지는 않았지만 30년 이내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이내라는 말은 그냥 3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와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해 해곡 대지진은 아까 이 만화에
에서 있었던 그 예언처럼 쓰나미의 높이가 역시 30m를 넘는다. 그리고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일본 요르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규슈 쪽에서 나고야를 지나가지고 그 후지산, 그러니까 도쿄 가까이까지의 아주 그 넓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2번 정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조금 서쪽에서 먼저 크게 일어나고 동쪽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전체가 남해 해곡 대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주 쉽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요르도의 구조죠. 바로 지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이고,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반인데, 일본은 하나의 플레이트 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개 정도의 플레이트가 겹쳐져서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큰 것은 유라시아 플레이트, 아시아 쪽에서 오는 유라시아 플레이트. 이 유라시아 플레이트만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반도는 아래에 플레이트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아주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있고 또 남쪽에서는 필리핀 플레이트가 쭉 올라와 있고 그리고 태평양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또 북미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트가 4개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플레이트는 아래로 들어가고 위의 플레이트는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그 아래로 들어가는 플레이트하고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이제 힘이 더 이상 미끄럽게 쭉 아래에 있는 플레이트가 가지 않게 될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래는 쭉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풀리는 거죠. 그 중력으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플레이트의 움직임입니다. 그러한 플레이트나 특에 겹쳐져 있는 구조가 한반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주 큰 지진은 미래에는 몰라도 이것은 플레이트형 지진입니다. 물론 플레이트형 지진이 아니라 땅 안에 균열이 생기면 또 그게 움직이면 다른 종류의 지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지진이에요. 땅 안에 균열이 생겨서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균열 같은 게 없어도 플레이트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이 많고 은퇴한 사람들은 뉴질랜드라든가 많이 이주를 갑니다. 실제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못 살게 될지 모른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